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어제 공동 담화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외교를 포함한 국정 운영 배제를 강조했죠. 여당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국정 정상화 작업의 중심축 역할을 자임한 셈인데 야권 반발에 더해 당내 이견까지 표출되면서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총리와 대국민 공동담화에 나선 한동훈 대표는 거듭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못 박았습니다. 당과 정부가 중심이 돼 안정적으로 전국을 수습해 나가겠다고 공언한 겁니다.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에 방점을 찍었는데 국정 안정화 과정에서 당이 주도권을 주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검경의 엄정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누구라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한 대표는 한 총리와의 담화 직후엔 일부 친한계 인사들을 불러 향후 대책을 논의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대표가 총리를 만나셨으니까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려고 온 거예요. 오늘 지금 어떤 거 얘기하고 계세요? 어떤 얘기 하셨어요? 당내에선 다만 추경호 원내대표 사의 표명 이후 한 대표 중심의 해법 모색에 제동을 거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중진들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위해선 현역 의원들과 당 원로 등의 의견 취합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터져나온 겁니다. 당 대표 개인에게 일임한 게 아니라 당 최고위원회 또 의원총회 등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의미입니다. 대통령 권한을 국무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는 건 위헌 위법하다는 야권의 공세와 함께 여권 내 이견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탄핵 정국의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통령 권한이 사유물이 아닌데 대체 무슨 근거로 당정이 권한을 행사하겠냐는 거냐면서 한 대표의 자격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 여당이 지난 비상계엄 사태로도 모자라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2차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퇴진 전까지 대통령 권한이 행사되지 않을 거라며 공동 국정 운영 의지를 밝히자 즉각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겁니다. 국민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적이 없고 총리도 대통령 유고 때만 대행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런 회계망측한 상상을 할 수 있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네가 뭔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동훈이 국민의힘 당 대표인 건 알겠는데 뭔 자격으로 국정을 또 윤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면직을 제거하는 등 대통령 직무를 전혀 정지하지 않았다며 한 대표가 시사한 이선 후퇴도 사실이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는 14일 또다시 윤 대통령 탄핵에 나서겠다며 매주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될 때까지 함께 처리하겠다고 총공세를 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대통령 권한을 정부 여당으로 이양하는 건 위헌이라며 대통령 직무 즉각 중단을 위한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 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입니다. 국민과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의 책임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우 의장이 제안한 회담에 즉각 응하겠다면서도 탄핵 외에는 임기 단축 개헌 등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여야 회담에서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벌써부터 의구심이 제기되는 배경입니다. 여기에 이 대표는 사상 처음인 야당 단독 감액안만 반영된 예산안의 추가 삭감 조치까지 언급해 여야 극한 대치는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 없이는 예산안 협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회 로텐더홀 기자회견에서 내란에 공모한 반헌법적 정부와 합의를 하자는 말이냐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대외 신인도를 지키고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달라고 하는데 계엄 사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대외 신인도 회복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탄핵에 따르지 않으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시한으로 정한 내일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급여를 포함해 대통령실 사업비와 통일부 일부 예산 등 7천억 원가량을 추가로 삭감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국민을 상대로 한 협박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대표는 자신의 SNS에 민주당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정부와 여당이 윤 대통령 탄핵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오는 10일 감액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감액 예산안을 그대로 확정하는 걸 협박 수단으로 쓴다는 건 잘못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단 탄핵은 면했지만 입지가 좁아진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의 조기 퇴진과 국정 배제 요구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는 등 인사권은 행사하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의 결정 권한을 넘기겠다고 한 대국민 사과를 마지막으로 침묵하고 있습니다. 전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걸로 알려진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월요 정례 회동도 취소하는 등 사실상 대외 활동을 중단한 걸로 파악됩니다. 자신이 피의자로 입건된 계엄 사태 수사 흐름과 여당의 국정수습 방향을 지켜보며 대응책을 고심할 걸로 보입니다.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말라는 한동훈 대표의 담화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말을 아끼는 분위기 속에서도 용산 참모진 사이에는 한 대표의 주장과 여당의 결정을 분리해서 보는 기류가 있습니다. 조기 퇴진 주장 등에 대한 여당 내부의 여론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일부 참모진은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만큼 윤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를 포함한 국정 운영을 해나갈 수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 위기에 몰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대국민 사과 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후임자로 오호룡 특별보좌관을 임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사태에 연루된 인물에 대한 인사권은 추가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야권의 반발이 거센 만큼 이런 권한조차도 점차 제한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포항 앞바다에서 어선이 전복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3명이 실종하고 5명이 심정지 상태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오늘 새벽 5시 43분이었습니다. 경주 간포항 남동쪽 6km 해상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20톤급 어선이 400톤급 운반선과 충돌하면서 전복을 했습니다. 자, 어선에는 8명이 승선하고 있었고 이 가운데 5명은 외국인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고의 근처 어선들도 구조 작업에 동참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구조 작업에 나선 어선에서 촬영한 화면입니다. 헬기에서 지금 구조대원이 내려가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10명이 승선한 모래 운반선에서는 피해 상황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한덕수 총리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앞서 지시한 바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3명이 실종된 상태고요. 5명은 심정지로 확인이 됐습니다. 해경은 어선 내부에 진입해서 수중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되는 소식 추가로 더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 책임지고 사퇴하라며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자신의 SNS에 글을 쓴 홍 시장은 한 대표를 향해 당원들이 당무를 맡겼을 뿐 대한민국 국민이 국정을 맡긴 일이 없다면서 더 혼란이 오기 전에 너도 사퇴하라며 한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이어 고작 8표를 미끼로 대통령을 협박해 국정을 주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며 야당과 담합할 생각 말고 사내답게 사퇴하는 게 책임 정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 뜬금없이 소통령 행사를 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번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자들의 수준은 예브게니 프리고진보다 못하고 프리고진보다 못한 자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자는 더 보기 딱하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프리고진은 지난해 러시아 군 지휘부에 불만을 품고 무장 반란을 일으켰다가 의문사한 인물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 등 야당에서 총리와 여당 대표가 국정 운영을 논의하는 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발하자 총리가 국정 운영을 챙기고 당이 세심하게 협의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대표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가 국정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도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대통령은 손을 떼고 총리에게 전권을 맡기라고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만나 국정 수습에 관한 의견을 교환합니다. 여당 소속 5선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국정 안정화 방안에 총의를 긴급하게 모을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동훈 대표는 참석하지 않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대신 한 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을 만나 추경호 의원이 사의를 표명한 차기 원내대표 선출 문제를 두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위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믿고 지켜봐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조은 기자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설치 이틀 만에 기자브리핑을 연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 관련 고소 고발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에게 지위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엄정하게 끝까지 수사하겠다며 믿고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 본부장은 또 수사 범위와 관련해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수사할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부에서 검찰이 내란 혐의에 대해 직접 수사권이 없다고 지적하는 가운데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직권남용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우 내란 혐의도 함께 수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 본부장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직권남용과 내란죄가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기자와 국민께서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밝힌 가운데 과거 검찰 수장까지 지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서 국민이 이해할 만한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지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비상계엄 포고령을 발표할 당시 상황과 계엄군 지휘 상황을 캐물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어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인물로 정치활동 금지나 언론과 출판 통제, 의료인 복귀 명령 등의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박 참모총장을 상대로 포고령을 발표할 당시 상황과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된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앞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계엄 선포 사실을 대통령 담화보고 알았다거나 계엄군의 국회 출동을 지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참모총장은 이번에 참고인으로 출석했지만 이미 내란죄 등 혐의로 고발된 만큼
향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뿐 아니라 내란죄 적용을 위해 법리 검토에 나선 만큼 당분간 군 핵심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관련 진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긴급 체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다시 출석해 7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어제 오후 5시쯤부터 김 전 장관을 재소환해 자정 무렵까지 조사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포고령에 따라 국회 진입을 지휘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했지만 위법이나 위헌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긴급 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만큼 오늘 오전 김 전 장관을 다시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 특수본은 내란죄가 중범죄라는 점과 김 전 장관이 검찰 조사 전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밖에 검찰은 계엄 부사령관이었던 정진팔 합동참모차장과 이상현 1공수 여단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등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이 수사 브리핑에서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수사하겠다며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이번 계엄을 국가적인 중대 사건으로 지칭하며 어떤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번 국가적인 중대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의혹도 남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도 내란과 반란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집무실과 공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수사팀도 대폭 보강해 150여 명 규모의 특별 수사단으로 확대했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국방부 청사로 경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전담수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벌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의 용산 집무실과 한남동 공관, 홍은동 자택 등에서 동시에 압수수색을 벌여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와 PC, 노트북 등 모두 18점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지만 수사가 시작된 뒤 교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이 확보한 전화기가 계엄 당시 사용하던 것인지 주목됩니다. 경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통신영장도 발부받아 내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계엄 당시 국회를 통제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의 휴대전화와 서울경찰청 무전기록 전체도 확보해 분석에 나섰습니다. 앞서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 인원 120여 명을 전원 투입해 비상계엄 관련 전담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과 북수본 중대범죄수사과 수사관 등 30여 명을 추가 투입했습니다. 이로써 경찰은 기존 수사팀을 150명 규모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 확대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주도권을 두고 수사기관들이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경이 합동 수사를 두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는 양측 모두에 사건을 넘길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지난 6일 비상계엄 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본부를 띄운 검찰은 군 검찰에 협조를 요청하며 경찰에도 합동 수사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군과 달리 합동수사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내란죄는 경찰의 관할이라며 현재 합동수사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검찰의 제안을 거절한 건 신뢰성과 공정성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검찰도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은 수사권 조정 논의 당시 우려됐던 부분이 현실화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고 관련자가 가장 많은 것이 군과 경찰이라며 경찰이 좋은 방향으로 협의해 주길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는 중복 수사 우려를 해소하겠다며 검경을 상대로 사건 이첩 요구권을 발동했습니다.
처장이 요청하면 사건을 넘겨야 한다는 공수처법 규정을 언급하면서 수사 인력 전원을 투입해 신속히 초동 수사를 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대한 검경 신경전에 공수처까지 가세하면서 수사기관 간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폐기된 다음 날 시민들은 같은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또 열었습니다. 전공이 처단을 명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분노한 의료계도 잇따라 집회를 열고 의료 개혁에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개표가 무산되고 이튿날 시민들은 다시 국회 거리로 나왔습니다. 시민들은 한 손에는 아이돌 응원봉을 들고 또 작은 피켓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강제 수사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이선 후퇴는 눈속임이라며 탄핵은 헌정 중단이 아닌 헌정 질서의 회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0%대 지지율로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 윤석열 체제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우니까 한동훈을 내세워서 새로운 체제를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됩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또 매일 촛불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전공이 처단 명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분노한 의료계도 거리로 나와 의료개혁 백지화를 외쳤습니다. 48시간 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 포고령에 새겨진 이 한마디는 국가 권력을 무기로 우리의 삶을 철저히 파괴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전국 의대 교수들 역시 시국 선언을 발표하고 탄핵 소추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향해 내란에 동조한 세력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경북 경주 앞바다에서 모래 운반선과 어선이 충돌하면서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어선에 8명이 타고 있었는데 5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윤재 기자, 사고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사고가 난 건 오늘 새벽 5시 40분쯤입니다. 경북 경주시 간포항 남동쪽 6km 해상에서 400톤 규모 모래 운반선과 20톤 규모 어선이 충돌했습니다. 충돌과 함께 어선이 전복되면서 승선원 8명이 실종됐습니다. 해경이 출동했을 당시에는 어선이 완전히 뒤집힌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해경은 곧장 구조 작업을 벌여 5명을 구조했지만 모두 맥박과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해경은 아직 구조하지 않은 3명이 어선 안팎에 있을 거로 보고 경비함정 8척과 헬기 2대 등을 투입해 수색과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고 해역에는 초속 6에서 8m의 바람이 불고 있고 파도는 1에서 1.5m 수준인 거로 알려졌습니다. 운반선에는 10명이 타고 있었는데 모두 무사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5시 40분쯤 경북 경주시 간포항 남동쪽 6km 해상에서 400톤 규모 모래 운반선과 20톤 규모 어선이 충돌했습니다. 충돌과 함께 어선이 전복되면서 승선원 8명이 실종됐습니다. 해경이 출동했을 당시에는 어선이 완전히 뒤집힌 상태였습니다. 곧장 구조 작업을 벌이면서 5명을 구조했지만 모두 맥박과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해경은 아직 구조하지 않은 3명이 어선 안팎에 있을 거로 보고 경비함정 8척과 헬기 2대 등을 투입해 수색과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운반선에는 10명이 타고 있었고 모두 무사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대구경북 취재본부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네, 대통령 탄핵안 폐기 이후의 전국 상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 대국민 담화를 두고 위헌 통치 논란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국정은 총리가 챙기고 당이 협조하겠다는 의미다라고 밝혔습니다만 이 위헌 논란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일단 뭐 한덕수 한동훈 투톱으로 위임 통치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워낙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뭐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지만 네. 과연 법적인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거죠. 말하자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자 이제부터 권한을 두 사람에 넘겨주겠습니다라고 구두로 얘기했더니 두 사람이 대국민 담화를 해서 자 이제부터 앞으로 우리 두 사람 협조해서 매주 당정회의에서 앞으로
나라를 통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위임 통치가 아니라 사실상 구두 통치죠. 입으로 말로만 네.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법적인 실효성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위헌 논란만 야기할 수 있다. 뭐 홍준표 대구시장 방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죽을 때 죽더라도 어엿한 뭐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제가 없이는 아무것도 총리가 할 수 없는 게 현재 지금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현주소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상태는 대단히 임시 방편적이고 또 기형적인 통치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 빠른 시일 내에 뭔가 변화가 올 거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그 구두로 이제 위임하는 것 자체가 우리 법에 그런 게 없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런 건 당연히 없다고 없습니다. 네. 야당의 과잉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은 지금 뭐 탄핵을 당했습니까 하야했습니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헌법상 우리가 헌법적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엊그제 담화에서 전국 안정화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집권 여당의 최소한의 책임을 지금 대통령이 뭐 이런 상태에 와 있으니까 네. 그동안의 당정 협의 같은 것도 꾸준히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지 뭐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 이것은 대통령의 유고십니다. 유고라는 것은 뭡니까? 사퇴라든가 탄핵 같은 그리고 뭐 질병이라든가 이런 걸로 통해서 통치를 도저히 못할 때 이럴 때 대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네.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2010년 11일이죠. 탄핵을 당할 때 그때 당시에 청와대로 민주당 의원 47명이 찾아가서 네. 대통령 이선 후퇴하고 책임 총리 만들어서 책임 총리가 대신하고 그리고 이선 후퇴라 네. 그렇게 주장할 때 그때 우원식 의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와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네. 지금은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든 뭐를 하든 아직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는 법 절차에 따라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오해의 측면이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한동훈 대표가 지적한 부분이거든요. 과거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 그때는 민주당이 대통령 손을 떼고 총리에게 뭐 정권을 맡겨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번에는 왜 다른 주장이냐 이런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일단 뭐 한동훈 대표 그런 발언도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네. 그때는 당 대표가 이렇게 위임 통치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본인 스스로도 한동훈 대표도 내가 공동 대표하는 건 아니라 총리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총리가 그냥 단독으로 이 국정 운영을 한다면 또 그런 일리는 있지만 지금 상태로 보면 한동훈 대표가 두 사람이 투톱으로 국정 운영을 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 사태가 12월 3일 지나서 지금 오늘 12월 9일인데 한 6일 정도 지난 네. 정말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런 투톱 체제를 일시적으로 좀 용인할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그리고 또 우리 헌법에 보면 또 헌법 82조나 86조, 87조 보면 어차피 총리에 또 각부 통할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지금 워낙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우리가 용인할 수 있지만 다만 이런 체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네. 또 그것은 비판에 이제 직면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책임 총리인 상태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대통령 직무 대행도 아닌 이런 대단히 어정쩡한 애매모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거고 저는 아마 국민님 중진들이 회의를 하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조속한 시일 내에 아마 뭔가 새로운 변화, 당의 변화라든지 이런 청사진을 제시하면 이런 위헌 논란은 좀 잦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 책임 총리제를 확실하게 실천하겠다. 헌법에는 없습니다. 책임 네. 총리라는 게. 총리의 권한을 헌법에 있는 것만큼 보장하겠다. 그래서 이해찬 총리한테 전폭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 시에도
책임 총리 형태로 운영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어제 저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저런 모습은 앞으로는 뭐 보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론적으로 그것이 보기가 안 좋다고 하면 네. 또 야당도 그거에 대해서 뭐 반발하고 있고 국회의장도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저런 모습은 보이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배출한 정당이고 그리고 대통령이 배출한 정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잘못되는 것조차도 국민의힘이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책임 정치의 차원에서 당에서 그냥 대통령 떠나시오. 그리고 총리가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더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집권 여당의 모습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그래서 여야 회담을 제안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즉각 응하겠다라고 밝혔고 한동훈 대표는 아직 답을 내놓지 않았거든요. 빨리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뭐 만나자는 것은 탄핵을 통과시키자는 겁니다. 대통령 직무 정지시킨다는 거죠. 한동훈 대표가 최초에는 계엄 발동을 했을 때 네. 그때 대통령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후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이것이 조금 수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만나기는 상당히 어렵다. 만나서 하면은 합의 이미 국민의힘은 이미 당론이 결정이 돼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반대. 이 당론을 물론 당론이 있지만 이탈하는 의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당의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론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여야 대표가 만나서 탄핵에 대표가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당에 들어가서 의원총회를 뒤집는 것은 그것도 해당 행위이기 때문에 당 대표로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만나자고 하는 저 목적이 대통령 직무정지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네.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국회 협의 없이 총리의 국정 운영이 본격화되고 좀 길어지면 지금 야권에서는 사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카드도 고려를 했던 걸로 알려졌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추진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복잡한 문제 사태 해결은 유일한 방법은 국민힘에서 빨리 이후에 이선 후퇴는 로드맵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네. 그 로드맵 방법은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일단 탄핵인데 탄핵은 뭐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표시했고 두 번째 근데 탄핵을 만약에 하거나 2차 탄핵을 통과될 경우 만에 할 경우에 네. 최소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대선할 때까지는 맥시멈 최대한 5개월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통령이 바로 하야 선언을 할 경우에는 우리 헌법상은 60일 이내, 2달 이내에 선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국민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어떻게 해서는 5개월 이상은 좀 지연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게 아마 질서 있는 이선 후퇴인데 충분히 그래서 투톱이 여야와 협상을 밀고 당기고 하면서 6개월 이후에 대선을 치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겠지만 지금 가장 여야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법적인 논리, 위헌 논란이 아니라 사실 민심입니다. 여론. 막 쏟아져 나오는 이 폭발적인 여론, 민심을 과연 국민힘이 감당할 수 있겠는 건지 네. 예, 그 로드맵을 아마 빨리 최소한 이번 주에는 제시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로드맵,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의 구체적인 뭐 방법이나 시기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최고위가 잠시 뒤면 뭐 열린다고 하고요. 어떤 카드들이 테이블에 올라올까요? 뭐 다양한 카드들이 올라올 텐데 국민의힘 당론은 일단은 탄핵은 안 된다. 네. 질서 있는 퇴진. 이것이 뭐 국민의힘의 당론이고 그것이 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탄핵을 하게 되면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5개월, 6개월 걸리는데 헌재로 가지 않습니까? 헌재로 갔을 때 5개월, 6개월 정말 무정부 상태로 될 겁니다. 여당과 야당 지지 세력들이 광화문뿐만 아니고 헌재로 몰려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정의 혼란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네. 그것이 지금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고민인 지점일 것이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럼 질서 있는 퇴진이 어떤 것인가. 네. 그거에 대해서 아직 한동훈 대표도 의원들, 대표는 대표지만 의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모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당의 대표도 마찬가지로 물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일사천리로 지금 가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다양하게 지금 의원들의 다원성이 있기 때문에 대표 혼자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개헌을 통한 뭐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 1년 반 남았는데 네. 1년 반 뒤에 개헌을 통한 대통령 하야죠. 그래서 그때 할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 대통령의 사법 처리를 통해서 직무정지하고 그 다음에 쭉 해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즉시적인 탄핵이라든가 즉시적인 사퇴가 아닌 이상 네. 최소한 6개월 이상은 걸린다. 탄핵을 해도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하더라도 이것은 국민적 혼란이 상당히 가중될 것이고 또한 어떤 것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받을 여러 가지 정치적 리스크는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 탄핵을 해도 국민의힘이 저는 완전히 와야 될 직전까지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네. 그리고 대통령이 사법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정치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을 통해서 하더라도 국민의힘은 이거에 대한 정치 책임을 면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래 어떤 걸 하더라도 다 똑같은 결과가 우리 국민의힘 당에 오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의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가장 국민을 위한 마지막 봉사하는 국민의 집권 여당의 자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뭐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데 만약 이게 탄핵이 통과가 돼서 헌재로 넘어갈 경우에 과거에 보면 노무현 대통령 경우는 한 2달 정도 걸렸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한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네. 이 탄핵에 대해서 로드맵으로 간다면 내년 봄에 대선이 치러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최대한 더 끌고 이후로도 연기하고 싶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많이 고민할 겁니다. 그래서 김태우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년 4월에 오히려 대선하자, 뭐 치르자, 벚꽃 대선 치르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로 여건도 어렵고 본인의 차기 대권 지지율도 나오기가 낮고 힘들기 때문에 최대한 뒤로 미루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나오는 시나리오가 내년 이제 하반기쯤 뭐 대통령이 하라 하면 연말에 그러니까 2025년 연말에 개헌해서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좀 더 앞으로 당겨서 4월 정도 하면 동시 대선 지방선거를 하면은 뭐 충분히 이게 원만하게 질서인 퇴진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시나리오가 이제 여권의 속에 나옵니다만은 네. 그 시기적으로 그 민심이 지금 분노한 민심이 그들 기다릴지 만무하고 아마 가장 빨리 지금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매번 타이밍을 놓쳐서 힘든 상황을 겪었듯이 지금 한동훈 대표도 빨리 타이밍을 잡는 것이 지금 상황을 그나마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빨리 하자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즉시 하야하고 바로 대선이 됩니까? 어떤 거든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지금. 만약에 탄핵이 민주당 의도대로 탄핵이 통과가 돼서 헌재로 간다고 하더라도 헌재 재판관이 지금 6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내년 2월인가 3월에 2명이 또 임기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3명을 채워야 되고 민주당이 그동안 헌재 재판관 추천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왜 안 했습니까? 다른 목적이 있어서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갑자기 2명을 또 추천을 해서 임명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 목적이 뭘고 그러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데는 한 달간 걸립니다. 아주 빨리 해도 네. 뭐 정부에서 아니면 총리가 추천을 하고 뭐 대통령이 뭐 추천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헌재를 9명이 구성이 되고 그리고 7명 이상이 해서 6명이 찬성이 돼야 되는데 6명이 되면 지금 현재 6명이면 심리는 되지만 헌재 결정은 못 합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서 한 명만 반대만 나와도 이것은 기각이 되는 뭐 헌재 기각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야당에서 얘기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차기 대선을 빨리 치르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탄핵도 그렇고 거국 내각도 그렇고 임기자축 개헌도 그렇고 대통령 하야를 빼고는 즉시 하야를 빼고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집권 여당 입장에서 보면은
국론 분열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무엇이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대표는 호소를 해야 됩니다. 네. 우리의 목적이 그거다. 그런 식으로. 네, 자 지금 현장에 연결할 상황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경내로 진입했던 계엄군의 핵심이죠. 707 특수임무단을 이끌었던 김현태 단장이 언론 앞에서 당시의 상황을 처음으로 증언을 합니다.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깊이 사죄드립니다. 국회 국방위에 출석하여 제가 아는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으나 기회가 없는 듯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많은 문자와 전화로 인터뷰를 요청해 주신 기자분들께 응답하지 못한 것은 절대 책임을 회피하고자 해서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간입니다. 부대원들을 사지로 몰았습니다. 전투에서 이런 무능한 명령을 내렸다면 저는 사망했을 것입니다. 지금 부대원들이 많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부대원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아빠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707 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입니다. 전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입니다. 부대원들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있다면 무능한 지휘관의 지시를 따른 죄뿐입니다. 국민 여러분, 꼭 부대원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707 부대원들이 행한 모든 잘못은 지휘관인 제가 모두 지고 가겠습니다. 어떠한 법적인 책임이 따르더라도 모두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의 군인으로서 잘못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하고 스스로 죄를 물어 사랑하는 군을 떠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십시오. 부대원들에게 국회의사당으로 출동하라고 지시한 것이 접니다.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197명의 현장 지휘관도 저입니다. 헬기를 타고 가장 먼저 국회에 도착한 것도 저이고 건물을 봉쇄하라고 지시한 것도 저입니다. 후문과 정문에서 몸싸움을 지시한 것도 저이고 창문을 깨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한 것도 저입니다. 건물 내에서 2차례에 걸쳐 진입 시도를 지시한 것도 저입니다. 이처럼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대원들은 이용당한 피해자입니다.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청춘을 바치고 있는 대한민국과 군과 평화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입니다. 미워하십시오. 많이 원망하십시오. 하지만 절대 707 부대와 부대원들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백호인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조건 없는 충성과 부대와 전우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가슴 깊이 품고 죽음이 우리를 가릴 때까지
데코 정신으로 부대의 전통을 개성한다. 하나, 나는 부대 임무에 최우선을 두고 행동하겠다. 둘, 나는 조국의 부름에 자랑스럽게 임하겠다. 셋, 나는 부대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겠다. 넷, 나는 전우와 참다운 인간관계를 유지하겠다. 다섯, 나는 부모님의 끝없는 사랑을 잊지 않는다. 국민 여러분, 제발 제가 모든 죄를 짊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단 한 사람의 부대원도 다치지 않도록 꼭 지켜주십시오. 그들 모두가 소중한 대한민국의 아들과 딸임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어떠한 질문도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큰 아픔을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자료는 넘기겠습니다. 책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다는 거죠? 법적 책임을 진다는 뜻이었고, 제가 뭐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군에서도 나름 규정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법으로도 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 말씀드린 거고, 사실 그 계엄이라는 것을 TV로 보고 나서 직후에 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국회로 출동해라고 했을 때 저 역시 계엄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계엄 상황에서 국회 활동이 보장돼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잘 몰랐고, 저는 현장에서 저를 제지하는 많은 관계자분들께 저는 계엄사령부의 지시를 받고 왔습니다. 계엄사령부로 항의하십시오 라고 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도 국회 그런 활동 보장되는 법에 대해서 제가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뭐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그 행동을 했지만, 모르는 것 또한 저의 책임이라 생각하고 부대원들을 내란죄가 될 수 있는 위험에 맞들인 것을 사죄드리면서, 만에 하나 그 죄가 적용된다면 모든 부대원들의 죄를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몇 시에 누구로부터 전화를 받고 맨 처음에 출동하신 거예요? 몇 시에 그 전화로 받으신 거예요? 제가 드린 내용에 나와는 있습니다. 저도 시간을 정확히 기억 못하나 이후에 TV를 보면서 나름대로 정리한 것은, 대통령 계엄령 발표가 10시 23분경으로 알고 있고, 저는 10시 30분이 좀 넘어서 사령관으로 전화 받은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시 내용 구체적으로 기억나시나요? 의원을 끌어내라거나 아니면 누굴 체포하라거나. 최초 지시는 바로 출동할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고 했고, 그럼 빨리 국회로 출동할 준비를 해라. 헬기 12대가 올 것이다. 그 말만 듣고 부대원들을 다그쳐서 출동 준비하는데 20-30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미 전에 임무 대기 명령을 내렸다는 증언이 있는데. 예. 대기 명령은 사실 뭐 사령관도 정확히 계엄에 대해서는 몰랐던 것 같고, 저한테 연초부터 같이 서울 지역에 대한 동시다발 테러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거는 순수한 서울에서 테러가 났을 때, 경찰의 능력이 초과했을 때, 테러 방지법이 나오는 군 대테러 특공대를 요청했을 때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었고, 거기 관련해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헬기를 이용해서 노즐섬에 전개하는 훈련도 저 기억에 4, 5월이었던 것 같은데 실시했었습니다. 최근에는 그와 유사한
내용으로 최근 풍선 도발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북한에 의한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서울에 도발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일은 그 관련된 훈련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은 설사 북한에 의한 도발일지라도 저희가 국방부 대테러 훈련상에 민간인을 대상으로 군이 총기를 사용한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그 당시 훈련 준비 내용은 비살상 무기를 사용한 무력 진압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낮에 이미 부대원들은 훈련에 관련된 군장 검사를 마쳤고 휴대하는 무기는 개인별 테이저건 한정과 그리고 공포탄 휴대 장착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필요한 방패라든지 인원을 포박할 수도 있으니 케이블 타이 이런 것들을 원래 휴대하는 거지만 잘 챙기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었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면서 뭐 저격총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꼭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대원들은 평시에도 비상 대기를 하고 있고 비상이 걸리면 본인들의 고유한 총기와 장비를 착용하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출동하는 과정에서 제가 권총은 빼는 게 어떻겠냐는 말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실탄을 쓸 건 아닌데 괜히 들고 가다가 흘리거나 분실할 것 같은 우려가 순간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대원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럴 일 없다고 했고 부대원들은 그 짧은 순간에 본능적으로 평시 본인들이 가져가는 총과 복장을 입고 거기에 관련된 개인별로 백팩 같은 백이 있습니다. 그걸 메고 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는 그 장비들은 한 곳에 모아두고 실제 정문에서 몸싸움을 할 때는 개인이 휴대한 총기 2정, 권총과 본인의 총, 그리고 복장만 착용하고 이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격수도 자기가 저격수이기 때문에 저격총을 가져가는 것이지 저희가 가져가는 통합 보관된 탄통 안에도 저격수 탄은 없습니다. 거기는 제가 헬기별로 한 통씩 실탄은 통합 보관해서 별도로 관리하도록 했는데 거기에는 개인별로 5.56mm 10발, 9mm 10발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헬기별 8명 기준 그렇게만 들어있습니다. 나머지 탄은 없고 사진에서 보시는 나무 박스화된 통이 있는데 거기는 저희가 네.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의 회견 내용 들으셨습니다. 일단은 국민께 깊이 사죄한다고 밝혔고요. 자신은 무능한 지휘관이다. 만약에 전투에서 이런 무능한 명령을 내렸다면 전원이 사망했을 것이다 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원들이 모두 힘들어하고 있고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들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707 특수임무단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계엄 당시에 국회 투입을 담당했던 그런 부대죠. 네. 뭐 지금 이 707 특임단장 입장에서 보면은 네. 대테러 작전인 줄 알았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그래서 군인이라는 것은 가라면 가야 되는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집단이기 때문에 네. 국회로 가라. 그러면 국회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707 특임단이 육군 특수전사령부 산하에 한 40년 전에 이것이 창설이 돼서 네. 주요 업무가 대테러, 해외 파병, 그리고 참수작전, 뭐 요인 암살 이런 겁니다. 이런 네. 임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지시를 받으면 일단은 현장에
되는 것이고 국회든 어디든 이 지금 뭐 김현태 대령도 육사 출신입니다. 57기인데 이 특임단장도 마찬가지로 국회에 무슨 테러가 일어났을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판단했을 수도 있겠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부대원들 자기가 통솔해서 이끌고 들어간 국회 그때 당시에 사실은 군인들이 전투하고 적과 싸우는데 적을 제압하는데 그런데 훈련의 목적이 있지 이런 뭐 계엄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야 어쨌든 자기 부대원들이 197명이라고 지금 언급을 했는데 네. 이 197명의 본인과 가족들 전체가 지금 어렵다. 그러니까 용서해달라. 그런 취지로 지금 대국민 사과 그런 언급을 했다고 봅니다. 네. 자, 계엄 당시의 상황도 언급을 했는데 일단 밤 10시 23분에 이제 계엄 선포가 됐고 30분이 넘어서 10시 30분 이후에 사령관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바로 첫 마디가 바로 출동 가능하느냐 이렇게 물었고 바로 국회로 가라. 헬기 12대가 갈 것이다. 이렇게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총계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을 했는데 일단 총계는 출동 시에는 항상 지침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특전사령관이나 수방사령관을 주요 계엄 지휘부에게 일일이 전화를 하고 네. 또 독려를 하고 사실상 계엄을 진두지휘한 거죠. 근데 영문을 모르고 명령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따랐다라고 하는 양심 고백이나 또 병사들의 아픔은 충분히 100번 이해하나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해서 저게 완전히 또 면죄부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과거의 쿠데타라든지 과거의 왕정 군인들이 다 그런 얘기를 폈거든요. 그런 논리를 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앞에서 저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절체 면죄부를 될 다만 계엄군에 직접 투입됐던 지휘관이 온 국민이 바라보는데 방송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던 상황. 저거를 보는 이제 국민들이 얼마나 상당히 지금 분노 지수가 높아갈까 생각을 하면서 이 상황이 점점 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앞으로 이후 제2, 제3의 어떤 군 지휘부, 계엄군 지휘부의 그 양심 고백들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빨리 제가 로드맵을 제시해야 된다. 빨리 사과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과를 포함한 네. 하야를 포함한 모든 로드맵을 제시해야 된다. 근데 오늘 언론을 보면 4선 이상 중진들이 이제 모여서 조만간 당정 방안을 제시할 거라고 한다. 대단히 좀 한가한 저는 소리로 들려요. 이미 계엄 3월 4일부터 중진협의체 구성되고 매일 날밤 새면서 대책회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너무 이 국민힘이라든지 이 지도부가 움직이는 게 너무 한가해 보는 거고 네. 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 아직도 이 엄중함을.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빨리 신속하게 거의 날밤 새면서까지 해서 로드맵을 제시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한동훈 대표가 자칫 잘못하면 별의 순간을 맞을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암흑의 순간을 맞을 수 있는 정말 위기와 기회가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네. 한동훈 대표는 대권보다는 민심을 염두에 두고 또 빨리 신속하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탄핵 정국이 장기화될 경우에 탄핵의 동력이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은 여당 내 이타표가 늘어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각 당의 고민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 고민도 있고 국민적 압박도 있고 네. 물론 뭐 탄핵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여론이 거의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은 국민의힘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혼란을 어떻게 극복하고 수습하고 그것은 야당은 공격하면 됩니다. 네. 즉시 하야하고 즉시 탄핵하고 빨리 대선 치르자 이렇게 하면 되지만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헌법적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탄핵은 탄핵대로 그리고 하야는 하야대로 네. 그리고 또 임기단축 개헌은 개헌대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을 왜 모르겠습니까? 정치권도 이것이 빨리 정리정돈이 돼서 대선이 중요합니까 지금? 차기 대선을 지금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들고 차기 대선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상황을 지금 어디로 갈지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대선을 목적으로 하는 정파가 있다면 정말 그 정파는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상황을 헌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빨리 정리하는가.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 그겁니다. 국립민복, 헌법 수호, 네. 대통령이라든가 국회의원, 그리고 정당의 대표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법적 질서 내에서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하는 것을 지금 지혜를 모으고 있고 그 차원에서 검찰이나 경찰이라든가 공수처가 지금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진실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실을 알고 국민한테 이것을 소상하게 밝혀줄 정부의 목적이라든가 존재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을 지금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제 비상계엄이 나서 국회에 난입해서 실패했다. 그럼 오늘 당장 끝내고 그러면 무조건 그 언론에서 나오는 사람들 다 처단하고 그렇게 하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이런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80년도 5.17도 경험을 했고 군부 쿠데타 2번이나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2번을 극복한 그런 국민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인내심을 가지고 지혜롭게 헌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번 사태 장기화될 경우에 각 당의 유불리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조금 전에 장수호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네. 겉으로는 민심이 중요하고 국가적 위기이기 때문에 정말 국민을 보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네. 한동훈 대표나 국민 입장에서는 탄핵을 당하면 이게 우리가 다음 대선은 없다, 뭐 대권 상남한다라는 그런 정치공학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민주당도 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없애려면 빨리 조기에 대선을 실시하는 게 우리에게 유리하다라는 다분히 정치공학적인 판단을 양측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자칫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 그 우려하신 부분은 100번 동의를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이 상황이 워낙 계엄이라는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민심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심을 빨리 가라앉히고 냉철하게 로드맵을 구성해 나가려면 이번 사태에 어떤 진상 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 이 부분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동시에 한동훈 대표가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로드맵을 동시에 밝혀주는 것이 네. 결국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양측이 자꾸 이렇게 대선의 계산, 대권의 계산으로만 간다면 오히려 의외로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 워낙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네. 국민들은 정말 마음속으로 내심은 대권이 궁금한 건 사실이지만 지금 국가적으로 워낙 혼란기입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면 20, 30대 젊은 층이 몰려오고 대선 외신들이면 속속 보도를 합니다. NHK 같은 경우는 정규방송 중단하고 우리 탄핵 현장을 생중계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정도로 지금 안팎으로 국가적인 대혼란이기 때문에 빨리 신속하게 이 사태의 진상 규명을 하고 이 로드맵을 밝히는 것,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당도 이제 잠시 뒤에 이제 최고위원 회의를 열 예정이고요. 야당도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계엄 사태 후 한국 방문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진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일본에 도착해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최근에 탄핵 정국과 관련해 한미 동맹과 연합태세에 차질이 없을 거라면서도 한국의 민주적 절차의 작동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권종기 특파원입니다. 일본 도쿄 요코타 공군기지에 도착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나카타니 겐 방위상 등을 만나 지역 안보 현황과 미일 방위 협력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당초 오스틴 장관은 한국과 일본을 잇따라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한국 일정을 막판에 제외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한국을 방문할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방문길 기내 브리핑에서 미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계엄 사태 이후에도 한미동맹은 철통 같다며 한미 연합태세는 어떤 우발적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엄 사태가 한미 안보 협력에 미칠 영향은 없을 거라며 찰스 브라운 합참의장과 폴 럭헤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이 각각 한국 대화 상대와 접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한국 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몇 주간 추가 조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 상황을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헌법에 따라 완전하고 적절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행정부는 탄핵 표결 무산 이후 민주적 절차와 시스템의 작동을 강조하며 평화 시위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안 표결 무산을 일제히 주요 뉴스로 다루면서 이후 파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한국 전공 불안정으로 인한 한일 외교의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일본 주요 언론들은 윤 대통령의 국회 탄핵 소추안 표결 무산을 실시간 주요 뉴스로 전달했습니다. 요미우리는 사설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일련의 대응은 한국 국민의 불신을 확산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주말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표결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사퇴 수습까지 갈 길은 멀고 예측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니혼 게이자 역시 한국 정치의 혼란이 계속될 전망이라며 한미일 등 국제협력에 미칠 여파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일면 기사에서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고 윤 대통령이 업무에서 사실상 배제될 것이라는 발언을 소개하면서도 실행될 수 있을지에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면서도 한미일 관계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日韓関係全体の取り組みについては、情勢を注視しつつ適切に判断をしてまいります。 하지만 일본 정부 내에서는 한국 정국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흔들리는 모습이 역력하다며 일본 내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또 한국은 국내 정치 상황으로 외교에 힘을 쏟을 여유가 없다며 일본과의 관계도 어떻게 해나갈지도 불투명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방위성 간부의 발언을 인용하며 중국, 러시아, 북한이 한국의 혼란에 편승해 더욱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내 정권 교체로 야당이 집권하면 한국이 중국, 북한에 더 가까워질 것이라는 일본 정부 내 우려도 전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비상계엄 후폭풍이 우리 경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당일 1,440원을 넘어섰던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불안하고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 모두 투자금을 빼고 있습니다.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주요 여행사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여행 취소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불황의 늪에 빠진 면세점 업계는 고환율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며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만반의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어제 간부회의를 열고 금융시장 안정에 직원들이 엄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맡은 임무를 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신한과 KB 등 5대 금융지주 회장과 정책금융기관 등이 모두 참석하는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이번 주에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줄어든 가운데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면 부동산 시장이 더욱 침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을 보면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3,700여 건으로 대출 규제가 본격화한 9월에 이어 2달 연속 3,000건대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9,200여 건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넘게 떨어진 수준입니다. 대출 규제로 매수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정치적 불안으로 관망세가 짙어지며 거래량이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탄핵 정국 연장에 따라 정치 상황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제금융수장들은 관계기관 비상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상목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아침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긴급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습니다. 네, 전국 상황으로 우리 경제에 타격이 굉장한 상황입니다. 지금 한 주의 주식시장이 조금 전에 이제 기장을 했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까지 우리 증시 3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원화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환율이 상승했고, 그리고 전기전자주 중심으로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는데요. 자, 이제 개장했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숫자가 나왔는데 모두 하락 출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엄 사태 이후 업종 전반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 정책, 밸류업 프로그램의 기대로 주가가 올랐던 금융주들이 지난주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자, 코스닥도 개인 투자자의 투매 물량이 쏟아지면서 장중 650선을 깨고 내려가기도 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 초반 649포인트, 코스닥이 다시 한번 650선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자, 코스피도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2390.65, 2400선이 다시 한번 깨졌습니다. 자, 계엄 선포 이후 지난 4일부터 지난 금요일까지 사흘 동안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만 1조 2천억 원 넘게 매도한 상황인데요. 자, 오늘 월요일 다시 한번 증시가 내려앉으면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환율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1,419.2원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환율이 지난 3월 계엄 직후에는 1,440원대까지 치솟았다가 당국의 개입으로 진정되는 듯 했지만 지난 금요일에 장중 1,429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1,419원대로 마감한 상황, 그리고 오늘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지 다시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시작은 0.29% 오른 1,419.2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정치적 불확실성 그리고 대외 경제적 불확실성이 더해진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가 약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6.8원 오른 1,426원에 개장했습니다. 자, 계엄 사태 이전에는 1,400원대 초반 혹은 1,300원대 후반에서 움직이던 환율이 계엄 사태 이후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1,42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 1.54%, 코스닥은 2.2% 넘게 빠지면서 코스피는 2,387, 2,390선까지 무너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2,650선을 내주면서 645포인트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경제 상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질서 있는 윤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전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어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한덕수 총리와 대국민 공동담화를 발표하고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게 국민 다수 판단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당내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전국 수습 방안 등을 조속히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 운영에 관여하지 않을 거라면서 비상계엄 사태 수사 역시 엄정하고 성역 없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당대표와 국무총리 간 회동을 주 1회 정례화해서 국정 공백이 없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민생 경제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매주 한 차례 이상 정례 회동을 열기로 했습니다. 계엄 사태에 따른 사회적 혼란 해결에 한덕수, 한동훈 투톱 체제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 퇴진 전까지 한덕수 총리가 당과 긴밀하게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거라고 밝혔습니다. 계엄 사태로 민생 경제가 더 어려워졌고 해외 각국이 대한민국의 치안과 안보를 우려하고 있다며 조만간 위기 극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총리와의 회동을 주 1회 이상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이 빠진 계엄 사태 수습에
한덕수 총리, 한동훈 대표, 이른바 투톱 체제가 가동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서 경제, 외교, 국방 등 시급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함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한덕수 총리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조금이라도 국정 공백이 있어선 안 된다는 사실이라며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국가 기능을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굳건한 안보 태세를 확립하고 대외 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크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 총리는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정부 제출 예산안의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며 야당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청과 타협, 합리화 조정이 뿌리 내리길 희망한다며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대신 국정을 챙기겠다고 밝힌 걸 두고 대통령 권한은 사유물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은 윤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 없고 대통령이 유고되지 않아 총리가 대행할 수도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배후로 있으면서 내란 공모 세력을 세워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 동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소추안을 오는 12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총리 탄핵안도 논의가 있었지만 결정된 바 없었고 박 장관과 조 청장 탄핵안은 10일 본회의에 보고될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조 총장은 직접 국회 외곽에 경찰력을 투입했고 박 장관은 계엄이 내란죄가 아닐 수 있다고 했으며 국무회의에서 계엄령에 동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탄핵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 의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함께 전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힌 담화문을 두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 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꼽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닷새 만입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입장문에서 국민과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더 이상 국정 공백과 혼란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닷새 만입니다. 국정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담화문을 발표했던 윤 대통령은 이 장관의 면직안을 즉시 제거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여전히 군 통수권과 정부 인사권을 행사하는 게 드러났다며 이상민은 내란 공모이자 주범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이 장관이 계엄 선포에 동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야당은 비상계엄 과정에 이 장관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보고했고 오는 10일 표결에 붙일 예정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충안구 후배인 이 장관은 정부 출범 때부터 윤 대통령을 보좌해온 최측근 인사로 분류됩니다. 야당은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지난해 2월 이 장관 탄핵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이에 직무가 정지했던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해 5개월 만에 장관직에 복귀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2년 7개월 동안 윤 정부의 최장수 장관으로 일해왔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표를 제거한 것과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장관 자리는 국민의 안전 등을 위해 중요한 자리여서 비워둘 수 없어서 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의 전국 안정 방안 등을 일임하겠다던 윤 대통령이 이를 제거하면서 윤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 표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제거한 건 대통령이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충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직무가 배제됐다고 말했는데 이 역시 새빨간 거짓말임이 입증됐다고 주장하며 한 대표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이 장관은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주범이라며 어디로 도주할지 모르니 신속한 출국 금지 조치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사정기관들이 비상계엄 수사 경쟁에 나서면서 김용현 전 장관에 이은 다음 타깃이 누가 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네, 서정빈 변호사와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조금 전에 국회 투입의 계엄군을 지휘했던 707 특임단장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어쨌든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자신들은 이용당했다라고 밝혔는데 모든 걸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군 통수권자의 명령 지시에 현재 군인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까? 네, 충분히 물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군 조직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상하 관계가 명백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지시에 응했을 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의문을 가진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법원에서는 이 상관의 그런 지시를 하더라도 단순히 부당한 것을 넘어 명백하게 위헌적인, 명백하게 불법적이거나 위법적인 명령에는 이제 하관이 복종할 의무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명백히 위법한 지시에 따랐을 경우에는 당연히 형사적인 그런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당시에 그 명령 하달된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봐야 되겠지만 일단 단장 본인도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또 지금까지 나온 사항들을 추론했을 때 위헌적인 그런 불법한 지시가 있었을 거라고 보게 된다면 결국에는 명령에 복종한 것이라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는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김현태 단장은 아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비상계엄 사태 때도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라고 밝혔거든요. 이 몰랐다라는 부분이 혹시 그 처벌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을까요? 사실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적인 판단을 받게 된다면 이렇게 몰랐다라는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법에 대해서 몰랐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헌법 혹은 개헌법 사항을 잘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법에 대한 무지는 재판에서 받아들여지는 내용은 아닙니다. 물론 구체적인 명령 내용을 보고 일부 몰랐을 수 있다라는 점은 어느 정도 판단받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사 책임을 피하게 된다거나 혹은 그걸로 인해서 감경될 만한 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부당한 명령에 따른 것은 어찌됐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김용현 전 장관 지금 긴급 체포돼서 계속 조사를 받고 있는데 잠시 뒤 10시부터 3차 조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나온 부분은 무엇이고 또 앞으로 어떤 수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시는지 좀 전망을 들려주실까요? 네, 지금까지 두 차례 일단 조사를 통해서 계엄 전후의 상황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했을 것으로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휴대폰 같은 것들은 이제 압수를 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당시에 또 휴대폰을 최근에 교체를 했다라는 사실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계엄 건의 당시의 상황이라든가 혹은 이후에 있었던 국무회의 상황 그리고 또 포구령은 어떻게 작성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지시는 누가 내렸는지 이것은 독단적으로 내린 것인지 물론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았다라고는 하지만 여기에 또 다른 관여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세밀하게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긴급 체포 시한이 있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은 청구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에서도 오늘 구속영장을 오늘
밤까지 청구를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지금 밝혀졌고요. 네.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의 혐의가 소명됐다라고 검찰 쪽에서는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에는 크게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게 지금 텔레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재가입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알려져 있고요. 휴대전화도 만약에 바꿨다라고 하면 이게 적극적인 증거 인멸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을 때 법원에서 보는 사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결국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지 도주의 우려가 있을지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휴대폰을 바꿨다 그리고 텔레그램을 재가입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이 사건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또 될 수도 있는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증거에 대해서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라고 충분히 보여질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법원에서도 분명히 구속의 그런 사유로서 신중하게 검토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전화를 찾지 못해도 구속 요건은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형사 재판 판결을 할 때와 다르게 어느 정도 입증을 해야 되는지 여부에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형사 재판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뭐 그러한 유죄를 선고하는데 그런 혐의가 있다는 데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이 완전히 배제될 정도의 그런 입증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구속영장이 청구될 단계에서는 그 정도까지의 그런 입증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고 네. 혐의가 인정된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입증이 된다면은 영장이 또 발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지금 휴대폰이 없다 하더라도 네.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검찰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 혐의가 상당한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 또 실제로도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라는 것 말고도 다른 증거들을 종합했을 때 구속영장이 발부될 만한 그런 상당한 이유의 입증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검찰이 오늘 새벽에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소환 조사를 마쳤습니다. 자, 그런데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 신분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박안수 총장이 병력 투입과 포구령 작성 같은 것들을 나는 몰랐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을 검찰이 그대로 받아들였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기보다는 우선은 지금 시작 단계에서는 어쨌든 그 진술의 기초에서 조사를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예컨대 포구령 작성에 대해서 자기가 작성을 하지 않았고 다만 거기에 서명만 했을 뿐이다 이런 주장을 해왔는데 사실 그 주장도 그 자체로 인정되거나 혹은 믿어지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뭐 설사 작성을 다른 주체가 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것을 작성을 완료할 권한은 분명 본인에게 있는데 서명을 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본인이 그 내용을 분명히 읽어보고 결국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작성 당시에 내가 작성을 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은 크게 의미가 없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뭐 그 진술을 그대로 믿어서 참고인 조사로 시작한다기보다는 현재까지 진술을 토대로 앞으로는 또 피의자 전환까지도 전제를 하고 우선은 참고인 조사로 시작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검찰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 다음 타겟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일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번 계엄 사태에서 어떤 역할을 한 인물인가요? 네, 지금 어제까지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 계엄 이전에도 사실은 포고령이나 이런 검토 등을 해왔다라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11월 경우에는 이 계엄과 관련한 보고서가 작성이 됐었고 이걸 작성한 주체가 이제 여인영 사령관이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네. 또 이후에는 포고령이 실제로 작성될 때 그 1호 작성자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포고령이 발표가 되고 나서 계엄이 발표가 되고 나서 이 국정원 측에다가 체포 명단 등을 이제 부르면서 위치를 또 추적을 요청을 한 내용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계엄 상황과 관련해서 그 전부터 이 계엄 실행까지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라고 지금까지는 보여지는 인물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방첩사가 선관위에도 군을 출동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CCTV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서버 반출을 하는 대신에 무언가를 찾다가 사진을 촬영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됐거든요. 사실 선관위는 계엄법 내에서도 그 대상이 될 수 없는 부분인데 자, 이에 대한 적법성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과 계엄법에 의해서는 선관위에 대해서 어떠한 계엄상의 그런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내용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적법성을 판단했을 때 위헌적인 그리고 위법적인 그런 조치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당시에 김용현 전 장관이 이야기하기로는 예.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이런 절차들을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정말 그러한 의혹이 합리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네. 당연히 뭐 경찰이나 혹은 검찰의 그런 수사를 통해서 충분히 적법하게 진행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계엄 상태에서 군을 동원해서 선관위에 진입을 하고 증거를 이제 수집한 듯한 그런 모양을 보였다는 것은 그 설명 자체가 뭐 납득하기 무척 어려운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하지 않다,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라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검찰이 경찰을 향해서 합동수사본부를 꾸리자고 했는데 일단 경찰은 거절을 한 상태고요. 공수처도 사건 이첩을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상 거절의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구난방적으로 좀 수사가 각각의 기관에서 이루어지면서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런 우려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런 문제가 이런 뭐 각 처에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 결국에는 조금 빠르게 이 수사에 대한 부분들이 협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중복적으로 수사가 될 경우에는 뭐 내용을 떠나서 일단 네. 상당히 시간적인 문제가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연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컨대 뭐 참고인 조사든 혹은 피의자 조사를 하더라도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조사 시간도 상당히 길어질 거고 관련자들도 분명히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걸 중복적으로 실행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수사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진척이 늦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향후 전망을 조금 해야 되겠지만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조금 신속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수사 분담이라든가 혹은 합동적인 그런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그런데 이 부분도 꼭 짚어봐야 할 게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찰은 내란죄에 대해서 직접 수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됐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왔는데 자, 검찰의 앞으로의 계속 수사 어떤 무리는 없을까요? 일단 법적으로 보면은 검찰 측의 논리가 조금 더 맞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는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되어 있고 네. 거기에 대해서는 내란죄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또 법률 규정에 따라서 검찰이 예컨대 공무원의 직권남용을 조사를 했을 때 여기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포착이 된다면 또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에 비추어 보면 결국 뭐 대통령이든 혹은 뭐 국방부 장관이든 그 직권 남용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을 하고 또 이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될 수 있는 건 결국에는 이 내란 혐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법에 의하면은 검찰에서는 이 부분까지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검찰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상설특검 이것도 지금 이제 처리를 할 예정인데 상설특검은 어떻습니까?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이 되면 이거는 즉시 가동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상설특검법이라고 하는 그 법은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여기서 이제 야당 측에서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수사 그 대상을 올리는 그런 절차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법률의 통과 문제가 아니라 수사 대상에 대한 의결이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네. 또 의결 정족수 역시 제적 과반수 이상이 출석을 하고 출석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하게 되면은 진행할 네. 수 있는 부분이라 만약 이렇게 시도를 한다면 충분히 진행 가능한 절차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전에 해명을 했었죠. 좀 이 계엄에 대해서 야당에 경고만 하려는 거였다라고 하는 입장이 이제 전해졌는데 자, 이게 정작 수사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분석도 나옵니다. 어떤 배경인가요? 네,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경고만 하려고 했다라는 이 해명 자체는 그 자체로도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고 또 사실관계를 비추어 보더라도 조금 모순적인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네.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야당에 경고를 하기 위해서 그런 위헌적인 계엄을 선포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본인에게 유리한 주장일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경고만 하기 위해서라면 국회에 대한 그런 통제 자체는 없었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고 또 의사를 방해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결국 사실관계랑도 맞지 않는 해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혐의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면 이러한 대통령이 해왔던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었는지 이것도 따지게 될 거고 이런 주장들, 이런 해명들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면 결국 전체적인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도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오히려 윤 대통령에게는 조금 해가 되는 그런 발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피해자로 입건이 돼 있기 때문에 수사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인데 수사의 형식이라든지 모양새는 어떤 식이 될까요? 이 부분은 정말 조금 예상하기 힘들긴 합니다. 네. 물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불소추 특권이 있고 또 그 예외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소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내란 혐의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된다면 실제로는 소환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네. 또 일각에서는 긴급 체포나 혹은 나아가서는 구속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법적으로는 만약 그런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되는 상황이라면은 그런 강제적인 절차도 가능은 하다고 보입니다. 네. 다만 이제 아무래도 현실적인 측면에서 아직까지 그래도 국정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 강제 수사력까지도 동원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사항이라 이 부분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자,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당정 간의 이 수습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국정 안정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한마디로 사실상 책임 총리제를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읽힙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은 위헌 통치다. 누가 그런 권한을 주었느냐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정치적인 혹은 현실적인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변론으로 하고 네. 법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조금 헌법과 위반되는, 헌법과 조금 반하는 그런 측면이 존재를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런 책임 총리제라는 것은 결국 헌법이나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은 형태의 정부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헌법과 조금 일치하지 않는 그런 주장이 조금 더 일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결국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고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서 민주적인 정당성을 확보를 하고 그 이후에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책임 총리제라고 하면 결국 그러한 권한을 국무총리가 대신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건데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민주적인 그런 선거를 통해서 국민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런 권한을 행사하는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실현이 된다면은 분명히 헌법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주장들이 계속 제기될 것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예. 임기 문제를 당에 일임한다라고 했던 대통령의 발언도 위헌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대통령이 지금까지 직무 수행에 대한 권한을 아직까지 갖고 있는 이상 이런 네. 권한을 내부도 아니고 또 외부에다가 일임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가? 이 부분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그런 대통령의 권한 행사와 관련된 부분과 분명히 배치되는 부분이 있고 네. 또 이게 국회가 아니라 당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일임하겠다라는 것도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결국에는 이런 국무적인 내부적인 그런 조직이 아닌 외부 심지어는 정치적인 중립 의무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국회가 아닌 당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위임을 하겠다, 일임을 하겠다라는 내용은 그 말 자체로도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조금 헌법과 조금 반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자, 그런가 하면 직무를 배제하겠다라고 했던 그 여당의 말과 달리 지금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 말씀대로라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당연히 탄핵이 어쨌든 부결된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담화가 있기 전이었든 혹은 있은 후에서든 대통령이 결국에는 이런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약속을 하고 혹은 그 직전에라도 이런 권한을 행사한 것은 결국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그런 정치적인 도의적인 문제들은 충분히 강하게 제기가 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앞으로도 사실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지금 대통령의 임기 단축 여부와 관련해서 개헌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결정해서 바로 개헌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과정이 좀 복잡하죠. 네, 그렇습니다. 개헌은 상당히 이제 까다로운 절차들을 거쳐서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 헌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 가장 기본적인 그런 질서를 바꾼다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그런 절차 요건 하에서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이런 내용들이 논의가 돼서 결국 의결에 붙여진다면 국회에서는 결국 제적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200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일단 개정안이 통과가 됩니다. 예. 근데 여기서 그런 개정이 끝이 나는 것들이 아니라 헌법 개정의 경우에는 국회 의결이 있은 이후에도 국민투표를 통해서 찬반을 또 따지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몇 가지 까다로운 그리고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측면에서 실제로 이런 개헌이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또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개헌을 만약에 이제 논의를 한다면은
그 개헌되기까지의 기간은 최소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까요? 이 부분은 사실 다시 헌법 규정을 제가 다시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네. 최소한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몇 개월 이상은 일단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군요. 일단 개정안이 통과도 해야 하고 그 제적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서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국민투표까지 붙여야 하기 때문에 이런 지금 개헌안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지난 토요일에 탄핵안이 부결된 이후에 불성립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불성립 이후에 매주 탄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탄핵안 발의 횟수나 시기 이런 것들은 어떤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일사부재의 원칙이라고 해서 한 회기에서 만약 제안이 됐다가 부결된 그런 안건에 대해서는 그 회기 동안 다시 의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같은 회기에서의 문제고 만약 그 회기가 바뀐다라고 하면 여전히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의결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10일까지 정기회니까 그 다음 날부터 임시회를 열어서 임시회도 이제 조금 쪼개기 식으로 해서 일주일씩 만약에 부결이 계속 된다면은 임시회를 줄여가면서 계속 회기를 바꿔서 동일한 내용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은 결국 국회법상 법리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절차이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앞서서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관련된 내용도 짚어봤는데 만약에 현직 대통령이 수사를 받다가 구속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대통령직에 계속 있을 수 있을지도 논란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헌법상 대통령의 거리나 사고가 있어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제 차후 총리나 혹은 그 밖의 순위에 맞는 그런 권한 대행자가 이제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결국에는 만약 내란 혐의 등으로 인해서 구속이 된다, 대통령이 구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거리라기보다는 사고에 해당을 해서 결국 다음 권한 대행자가 업무 국정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네. 그렇다면 지금 한덕수 총리가 이후에 국정을 또 운영하게 되는 모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체포된다라는 게 유고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사실 이게 유고이냐 혹은 사고이냐 거리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긴 한데 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사고 정도에 해당을 한다고 봐서 그런 권한 대행 절차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자, 지금 대통령의 그 이번 계엄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검경 그리고 공수처 상설특검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수사 상황이 조금 복잡한데 수사 내용을 조금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검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지금 검찰과 경찰이 사실 둘 다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찰 역시도 사실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고 또 한편으로 검찰은 구속영장, 그러니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또 청구할 상황이라서 네. 지금 양측에서 모두 조금 속도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렇게 속도전을 내는 이유는 결국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누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느냐 이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이 수사의 주체가 누가 돼야 되는지 검찰은 경찰과 함께 수사를 합동해서 진행을 하려고 한다 그런 제안을 했다라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또 경찰 입장에서는 그러한 제안을 받은 적은 있지만 결국에는 이 수사에 대한 주체는 경찰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제안을 일단은 거부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이제 수사가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이 될지 검찰과 또 경찰에서는 어느 정도 속도로 수사를 진행하는지에 따라서 양측에서 이제 수사를 결국에는 협의를 해서 함께 진행을 할지 혹은 한쪽에서 진행할지 상황을 조금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런데 공수처가 검, 경 모두에게 사건을 우리에게 넘기라라고 하는 그 권한을 발동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경은 법률 검토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시간을 벌고 있는 중인데 지금 이 규정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겨도 되는 건지 어느 정도 시간이 벌어질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좀 규정이 되어 있나요? 일단 공수처법 24조에 있는 내용이긴 한데 이제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수사의 진행 정도나 아니면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서 자신들이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판단되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이걸 받은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된다라는 규정은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저도 찾아봤을 때 여기에 응하지 않았을 때 그런 강제적인 그런 절차들이 있느냐를 따져 본다면 이런 부분은 사실 또 마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경찰 그리고 검찰에서는 검토 중이다까지만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고 만약 여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는다면 공수처 입장에서도 이 수사를 결국에는 끌어올 수 있는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없는 상황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들 서정민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민주당 당사로 좀 가보겠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수준 높은 시민의식과 국회가 힘을 모아 비상계엄은 해제됐지만 끝내 탄핵이 일시적으로 무산됐습니다. 미국은 즉각 헌법에 따른 민주 절차가 작동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국제사회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같은 외신들도 입을 모아 한국 정치 격변이 연장됐다고 우려합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국가 신용 등급에 미치는 부정적 폐해가 매우 큽니다. 현재 우리 외환시장, 주식시장은 계엄 선포 이후에 계속해서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3일 만에 큰 규모의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달러 환율이 지금 계속 상향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현상이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당략적이고 근시안적인 정치 행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은 튼튼합니다. 수준 높은 기술과 역량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빨리 우리 경제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지난주 수목금 3일간 주가지수가 폭락을 면하긴 했는데 그 주된 이유가 연기금에 엄청난 규모의 순매수가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연기금 같은 공공자금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주가를 떠받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외환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환율 억제를 위해서 엄청난 자금이 투여되는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지 참으로 걱정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추후에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그 비용은 결국 우리가 할부로 추후에 다 지급해야 합니다.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장이 시작된 월요일입니다. 이미 금융당국이 비상체제를 가동 중입니다. 무엇보다 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외교 불능 상태로는 가뜩이나 높아진 통상 파고를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반도체와 수출 경쟁력을 지속하려면 정상 외교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합니다. 외교가 완전 마비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이 즉각 사퇴하지 않고 버티면 환율과 증권시장, AI, 반도체 등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에 돌이킬 수 없는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안위와 영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특히 경제를 망치는 이런 행위를 그만둬야 합니다. 즉각 사퇴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당은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상한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이번 토요일 탄핵 의결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금 탄핵 폐기 뒤에 첫 공개 최고위 회의를 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급을 했습니다. 정치 행위로 우리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일단 지적을 했고요. 외교 불능 상태에 대한 우려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고 여당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사퇴 안 할 거에 대한 대비책들을 논의하지 말고 탄핵안에 찬성하라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업 월요일 순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